아버지는 길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앞장서서 마을 안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아시는 분이라도 계세요? 아버지가 제 앞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서 말이죠. 웃어가.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놀라지 마라. 뭘 보든지 놀라지 마라. 아버지, 도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왜 갑자기?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오셨습니까? 오래 걸리셨네요. 나이 드신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그곳에서 저는 엄청난 진실을 목도하면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은데, 설마. 그날 그곳에서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이 거짓이었다는 뜻일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우석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0년 가까이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난했던 그 시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흔했으니까요. 때는 1993년 대구 변두리 만촌동이었습니다. 그곳엔 낡은 상가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 있었어요. 1층은 작은 가게, 2층은 살림집으로 쓰는 그런 집들이었죠. 저희 집도 그런 곳 중 하나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고, 겨울이면 틈새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여름엔 또 더위가 후끈거려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아버지는 버스 차장으로 일하셨어요. 새벽 5시면 벌떡 일어나 낡은 제복을 입고 집을 나서셨죠. 그 제복은 세탁을 아무리 해도 때가 빠지지 않아서 항상 누런빛이었어요. 돌아오시는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셔서 그런지 집에 들어오시면 다리를 주무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실 뿐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버지의 침묵이 무척 무거워 보였어요. 마치 뭔가 큰 짐을 혼자 쥐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집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5살 되던 해봄,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어린 제가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셨죠. 그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깊고 무거운,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한숨이었거든요. 웃어가, 이제 우리 둘이 잘 살아야 한다. 그게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하신 유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5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는 어딘가 멀리 가셨구나, 언젠가는 돌아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베개 밑에 작은 선물을 숨겨두고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드리겠다고 혼자 다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빈자리는 더 커져만 갔어요.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에 왔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오실 수 없으셨거든요. 교실 입구에 서서 다른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졌습니다. 우석이 엄마는 어디 계시니?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반 친구가 말했어요. 우석이 엄마는 집 나갔대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남자 따라 도망갔다고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저를 보고 수근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학교가 무서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제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고 쉬는 시간마다 귓속말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제로 그런 건지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에 있는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엄마가 정말 남자 따라 도망간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신문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 듣지 마라. 어른들 말은 다 믿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는지, 언제 돌아오실 건지, 정말 다른 남자와 함께 사시는 건지 아무것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답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했습니다.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쌍한 아이야. 아버지 하나로 어떻게 키우려고. 요즘 여자들은 참 몰라. 애까지 두고 집 나가다니. 장 차장 참 고생이 많아. 아내는 도망가고 아이는 혼자 키우고. 어린 제가 들어도 그 말들이 저희 가족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동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싫어졌어요. 슈퍼마켓에 심부름을 갈 때도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몇몇 아이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장우서, 너 엄마 언제 와? 안 온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 엄마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며? 엄마 없는 애가 왜 이렇게 잘난 척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저 자신도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요. 때로는 주먹을 쥐고 싶었지만 싸움이라도 나면 아버지께 더 큰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가정환경조사서를 쓸 때가 가장 괴로웠어요. 어머니란에 뭘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공란으로 내곤 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제 사정을 아시는지 따로 묻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느 날 밤 참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일해서 돌아오시기 전 혼자 방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목이 메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나를 두고 가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정말 다른 남자가 더 좋아서 가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방 안엔 제 흐느낌 소리만 울렸어요. 그날 밤 늦게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우는 모습을 보시곤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웃어가. 힘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알겠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로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설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이었나 봅니다. 아버지도 상처받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아버지께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혼자 상상으로라도 답을 찾으려 했어요. 어머니가 왜 떠나셨을까?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혹시 저를 그리워하시기는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었을 때까지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점차 어머니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는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왜 저를 두고 가신 걸까요? 정말 다른 남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말 안 듣는 나쁜 아이여서 떠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가난한 우리 집이 싫으셔서 더 잘 사는 남자를 찾아가신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아파했어요. 어떨 때는 어머니를 원망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리워하다가도 결국엔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자책하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법을요.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친구들과도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집안 이야기가 나올까 봐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부르며 왜 자신을 버렸느냐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달래는 방법을 저는 끝내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10여 년이 또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30살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몇 년 전 허리를 다치셔서 버스 차장 일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 뒤로는 이곳저곳 마기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죠. 저 역시 공장에서 일하다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우리 부자의 삶은 그저 그런 식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일상이었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그 이야기만큼은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잊힌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2003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손은 기계 기름으로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었고 옷에서는 용접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로 손을 씻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우서가, 이리 좀 와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우면서도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이셨어요.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죠. 앉아라.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우서가, 가야 할 때가 있다.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어봤어요. 어디요? 갑자기 무슨,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한다. 너도 함께 가야 해. 아버지의 말씀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는 건지, 왜 가는 건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셨어요.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가서 보면 안다. 일단 내일 새벽 6시에 준비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저는 혼자 거실에 남겨진 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어디론가 가자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평소 계획도 없이 어디 나들이를 가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이번엔 정말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저까지 함께 가자고 하시니 더더욱 의아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어디 아픈 곳이 생기신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도 됐습니다. 큰 병원에 가시려는 건 아닐까, 혹은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정말로 6시에 저를 깨우셨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나가야 한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준비를 마치신 상태였는데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조금 낡긴 했지만 깔끔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라고요? 길에서 얘기하마.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구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터미널 안은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는 사람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어디로 가는 표인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몸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았어요. 경북 청송행 2장 주세요. 청송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지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들어본 적은 있지만 가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시골로 가시는 걸까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낡은 시외버스였는데 의자는 파란색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었어요. 곳곳이 해져서 누런 속이 보이는 자리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어요. 아버지, 이제 말씀해 주세요. 청송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시며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대구 시내를 벗어나니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와 상가들 대신 논밭이 나타났고 멀리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라 논밭은 모두 갈색빛이었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겨둔 채 서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다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누굴 만나시는 거예요? 여전히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옆모습을 보니 턱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평소보다도 더 무거운 표정이셨습니다. 마치 무슨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버스는 계속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길이 구불구불해서 차가 좌우로 흔들렸어요. 창밖으로는 깊은 산들이 보였는데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낯설면서도 쓸쓸한 풍경이었어요. 2시간 가까이 달려서 청송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대구의 큰 터미널과는 달리 정말 작은 시골 터미널이었어요. 건물도 낡았고 사람도 몇 명 없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죠. 아버지는 터미널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셨습니다. 이번엔 더 작은 마을버스였어요. 기사님도 할아버지처럼 보이셨고 승객은 저희 말고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답답해져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런 말씀만 하셨죠. 거의 다 왔다. 조금만 참아라. 마을버스는 더욱 좁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가끔 작은 마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부분 몇 채 안 되는 집들뿐이었습니다. 정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마을버스가 멈췄습니다. 종점이라고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집들은 대부분 단층집이었고 지붕은 기와나 슬레이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을 어디서나 산이 보였어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이었죠. 아버지는 길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앞장서서 마을 안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길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지만 좁았고 곳곳에 돌멩이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아시는 분이라도 계세요? 저는 걸으면서 계속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앞만 보고 걸으셨어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마을 끝자락에 조그만 집 하나가 나타났어요. 다른 집들보다 더 낡아 보이는 단층집이었습니다. 담장도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고 대문도 페인트가 벗겨져서 나무의 원래 색깔이 드러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집 대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셨어요. 아버지, 웃어가.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놀라지 마라. 뭘 보든지 놀라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표정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들어가자. 아버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밀었어요.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셨습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따라 조심스럽게 문을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좁았고 장독대가 몇 개 놓여 있었어요. 집은 정말 오래된 시골집이었는데 처마 밑에는 말린 고추와 무청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신발을 벗었어요. 마음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 누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왜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모든 게 수수께끼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 안방으로 이어지는 작은 복도가 보였어요. 복도 양쪽으로는 낡은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운동화나 고무신이었는데 크기로 봐서는 여성분들 것 같았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목소리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떨림이었죠. 아버지는 저보다 먼저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게 눈에 띄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죠. 복도를 지나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버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며 문을 밀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휠체어에 앉은 여인이 있었어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로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섞여 있었고 옷은 검은색 카디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왼쪽 팔과 손등에 깊은 흉터가 있었어요. 마치 심한 화상을 입은 것 같은 흉터였습니다. 살같이 울퉁불퉁하게 일어나 있었고 붉은 빛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거칠게 들이켰습니다. 여인이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 왼쪽에도 흉터가 있었거든요. 턱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깊고 긴 흉터였습니다. 한쪽 눈 주변도 약간 일그러져 보였어요. 분명히 큰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제 시선을 느끼셨는지 급하게 고개를 다시 숙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 죄송해요.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마저 쉰 소리가 났어요. 아마 목 부분의 흉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왜 이런 분을 만나러 온 것일까요? 아버지는 왜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던 걸까요? 분남 씨, 우석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분남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는 걸 보니 아버지는 이 집 사람들과 아시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방 한켠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앉으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였습니다. 80은 넘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셨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저를 보시는 표정이 묘하게 반가워 보였습니다. 우석이구나. 참 많이 컸네. 할머니가 저를 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마치 저를 예전에 보신 적이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할머니를 본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방 한쪽에 앉았습니다. 방은 정말 소박했어요. 오래된 장롱 하나, 작은 상 하나, 그리고 휠체어와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들이 보였어요. 휠체어의 여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가끔 제 쪽을 흘끗 보시다가도 시선이 마주치면 다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저를 피하시는 걸까요?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할머니가 일어나려고 하시자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아버지가 말을 멈추시고 휠체어의 여인을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함, 안타까움, 그리고 뭔가 간절함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러다가 방 한쪽 벽에 붙어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성 한 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여성은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넘겨 묶었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여성이 왠지 나치고 보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정확히는 누구와 닮았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시 휠체어의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흉터로 인해 많이 달라져 있지만 뭔가 느낌이 비슷했어요. 특히 눈매가 사진 속 여성과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저 사진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휠체어의 여인이 갑자기 휠체어를 돌리며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할머니가 급하게 말리셨어요. 명희야, 그러지 마라. 이미 온 걸 어떻게 해. 명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명희,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요?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휠체어의 여인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명희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는 방식이 마치 가족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명희,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왜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이런 애절함이 느껴지는 걸까요? 휠체어의 여인이 천천히 돌아서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눈과 그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말없는 눈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석아,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쉬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왜 이분이 제 이름을 아시는 걸까요? 우석아, 많이 컸구나.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흉터 때문에 많이 달라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정말 따뜻했어요. 제가 알던 누군가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명희야, 우석이한테 인사해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휠체어의 여인이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안녕. 우석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왜 저를 이렇게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모든 게 수수께끼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명이라는 이름, 아버지의 애절한 목소리,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여인의 슬픈 눈빛.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이런 날에는 따뜻한 게 좋아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이 상황이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명이라는 분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아버지의 표정 중 가장 복잡한 얼굴이셨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안타까움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명희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가끔 저를 훔쳐보시다가도 시선이 마주치면 다시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 그렇게 저를 피하시려는 걸까요? 부엌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서가, 이리 좀 와서 도와주겠니? 저는 그 말에 따라 부엌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낡은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부엌도 방처럼 정말 수박했어요. 오래된 가스레인지 하나, 작은 찬장 하나가 전부였죠. 찻잔 좀 꺼내주겠니? 저 찬장에 있어. 저는 찬장을 열어 찻잔을 꺼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서가,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어릴 때는 그렇게 작고 귀여웠는데. 어릴 때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어릴 때부터 아셨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 할머니를 본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언제 만난 적이 있나요? 있지. 네가 아주 어릴 때 말이야. 하지만 넌 기억 못할 거야. 너무 어렸으니까.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어요. 마치 오랜 세월의 아픔이 그 주름 속에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분이 명희 씨가 누구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우서가, 이제 알 때가 됐어. 네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명희는 내 엄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엄마야. 서명희, 그 사람이 내 엄마라고.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분이 제 엄마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13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건 뭐였을까요? 하지만 엄마는 다른 남자 따라 집 나갔다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명희는 어디도 간 적이 없어. 줄곧 여기 있었어. 13년 동안 줄곧.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할머니, 그럼 왜 아버지는 엄마가 집 나갔다고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깨진 찻잔 조각들을 주우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서가, 내 엄마는 사고를 당했어. 아주 큰 사고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1990년, 네가 5살 때였지. 명희는 그때 대구 공장에서 일했어. 의류 공장이었는데 어느 날 큰 화재가 났어. 제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명희는 그 화재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크게 다쳤어. 얼굴과 목, 팔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병원에서 몇 달을 보냈어. 수술도 여러 번 받았지. 하지만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어. 그리고 다리도 많이 다쳐서 휠체어를 타게 됐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할머니의 말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명희는 퇴원한 후에 사람들을 만나는 걸 무서워했어. 흉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놀라거나 불쌍해하는 게 싫었거든. 그래서 여기 시골로 왔어. 나한테로. 할머니는 분남 할머니였습니다. 제 외할머니였던 거예요. 내 아버지는 처음엔 명희를 여기서 데려가려고 했어. 하지만 명희가 안 간다고 했어. 네가 자기 모습을 보고 무서워할까 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 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어. 네가 어리니까 진실을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엄마가 어딘가 갔다고만 했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시던 모습, 그리고 오늘 이곳까지 데려오시면서 놀라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 그럼 13년 동안 엄마는 여기서, 그래, 여기서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매일 내 사진을 보면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다리면서.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어머니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무서울까봐, 상처받을까봐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거죠. 할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부엌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13년간의 원망이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에게 느꼈던 분노, 배신감, 외로움이 모두 잘못된 감정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는 저보다 더 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정신적 고통까지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죠. 우서가, 이제 가서 엄마한테 인사해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머니께 가야 했어요. 13년 만에 만난 제 어머니께. 방으로 돌아가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두 분 모두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어머니라는 호칭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휠체어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에는 13년의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서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목이 메어서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흉터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엄마, 제가 몰라서, 제가 오해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13년간 쌓인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후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흉터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제게는 13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우서가,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게 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모든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선택들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13년간 혼자 이 무거운 비밀을 지고 사셨던 거겠죠. 외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시며 가끔 방을 들여다보셨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보시며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우서가, 밖에 나가서 좀 걸어볼까? 여기 공기도 좋고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13년을 놓친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휠체어를 직접 조작하시며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그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나란히 있는 모습이 꿈만 같았어요. 마당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겨울이라 채소는 별로 없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다 엄마가 가꾸신 거예요? 응. 할 일이 없어서 이것저것 심어봤어. 휠체어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작은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비록 몸이 불편하시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 거겠죠. 그때였습니다. 장독대 뒤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스락, 바스락.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장독대 뒤에서 작은 얼굴이 살짝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였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였죠. 아이는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어요. 큰 눈에 짧은 머리, 빨간 털실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귀여운 아이였어요.
누구지? 저는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아이를 부르셨어요. 은별아, 이리 와. 은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쭈뼛거리더니 천천히 장독대 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은별아, 인사해. 이분이 우석 오빠야.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정말 맑고 예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오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걸까요? 은별이는 누구예요? 저는 혼란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석아, 은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는 아이야. 키우고 있다고요? 응. 3년 전에 만났어. 읍내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은별이가 길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 추운 겨울이었는데 옷도 너무 얇게 입고 있었지.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고 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길에서 울고 있었다니요.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찾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엄마가 데려왔어. 어머니가 은별이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친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저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다른 아이를 키우셨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맙기도 했어요. 은별이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오빠는 어디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어. 대구요? 거기 큰 도시죠? 높은 건물도 많고? 아이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응, 맞아. 높은 건물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우와, 신기해요. 저는 계속 여기서만 살았거든요. 은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제 마음도 조금 밝아졌습니다. 은별아, 오빠한테 우리 집 구경시켜줄래?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네. 은별이는 즉시 대답하고는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빠, 이쪽으로 와요. 제가 기르는 토끼도 있어요. 아이는 저를 이끌며 뒤쪽으로 갔어요. 정말로 작은 토끼장이 있었습니다. 하얀 토끼 2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이 토끼 이름은 하얀이고 저 토끼는 까망이에요. 제가 직접 이름 지었어요. 은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은별아, 엄마, 명희 이모한테 잘해드려? 네. 이모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아이의 대답을 들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은별이를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았고, 은별이도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부모는 정말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만약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집 안에서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밥 먹어라. 다들 배고프겠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외할머니가 간단한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나물 몇 가지였지만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비록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은별이는 제 옆에 앉아서 열심히 밥을 먹었어요. 가끔 저를 보며 웃어주기도 했고요. 오빠, 내일도 여기 있어요? 은별이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도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실제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기뻤지만 제 생활도 있었고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었거든요. 은별이는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밝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언제든 놀러 와요. 그 순간 저는 이 작은 아이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은별이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 불안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며칠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시골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회사에는 급한 가족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휴가를 냈어요. 13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마당을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손으로 바퀴를 돌리며 능숙하게 움직이셨어요. 3년간 이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익숙해지신 모양이었죠. 은별이는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았고 밥을 먹을 때도 제 옆에 앉으려고 했어요. 어머니를 이모라고 부르면서도 저는 진짜 오빠처럼 따랐습니다. 오빠, 오늘은 뭐 할까요? 은별이가 매일 아침마다 물어봤어요. 저는 그런 은별이가 귀여웠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오빠가 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은별이를 보는 눈빛이 정말 특별했어요. 친딸을 보는 것처럼 애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가끔 은별이가 토끼에게 먹이를 주거나 할머니를 도우면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바라보셨어요. 명희야, 은별이 때문에 많이 밝아졌구나. 외할머니가 어느 날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 은별이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어머니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은별이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이죠. 사고 후 깊은 상처와 외로움에 빠져 계셨던 어머니에게 은별이는 새로운 희망이었던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마당에 있던 벚나무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별이와 함께 토끼에게 풀을 뜯어주고 있었어요. 은별이는 작은 손으로 풀을 한 움큼씩 뜯어서 토끼장에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빠, 토끼가 풀을 정말 맛있게 먹네요. 그러게, 은별이가 잘 키워서 그런가 봐. 저희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을 길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는 자동차가 별로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집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은별이와 함께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차는 새 차처럼 깨끗했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차 문이 열리면서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구두도 잘 닦여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자 한 명도 내렸어요. 남자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옷도 브랜드 옷인 것 같았고 가방도 비싸 보였습니다. 부부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이런 분들이 우리 집에 오신 걸까요? 남자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누 계시나요? 외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셨습니다. 당신들, 누구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별이 부모입니다. 남자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별이 부모라고요? 은별이도 그 말을 들었는지 제 뒤로 숨었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라고요? 3년 동안 어디 계셨다가 이제 와서. 외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 같겠지만 여자가 나서서 말했어요. 저희가 IMF 때 사업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길에 버리셨단 말이에요? 외할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집에서 나오셨어요. 휠체어를 타신 채로 말이죠. 부부는 어머니를 고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흉터를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당신들이 은별이 부모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좋아졌거든요. 사업도 다시 일어났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요?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은별이를 데려가려고 왔어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옆에 있던 은별이도 더 세게 제 옷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은별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는 안 가요. 이모랑 여기서 살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남자가 은별이에게 다가갔어요. 은별아, 우리가 내 진짜 엄마 아빠야. 이제 우리랑 함께 살자. 싫어요. 저 여기가 좋아요. 은별이가 제 뒤로 더 숨었어요.
여자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그동안 아이를 키워주신 보답입니다. 봉투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보더니 두 손으로 휠체어를 꽉 잡으셨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되도록 꽉 쥐셨습니다. 가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들이 버린 아이를 3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이제 와서 데려간다고요? 하지만 저희가 친부모잖아요. 법적으로도. 남자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서 말이죠. 법이요? 길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그냥 두고 간 사람들이 법을 말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3년 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를 달래고 아플 때 병원에 업고 다니고 하루하루 정성으로 키운 게 저예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은별이는 제 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은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졌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더 많이 드릴게요. 2천만 원 어때요? 더 큰 봉투를 꺼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어요. 돈으로 아이를 사고 판다고요? 3년 동안 어디 있었다가 이제 와서. 부부는 제가 누군지 몰라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이 아이의 오빠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은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맞아요. 우석 오빠가 제 진짜 오빠예요. 은별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때 아버지가 집에서 나오셨어요. 외할머니도 옆에 서셨고요. 우리 모두가 은별이 편에 서 있었습니다. 부부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걸 느꼈는지 조금 후퇴했어요. 우리가 다시 올게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남자가 말했어요. 생각할 게 없어요. 다시 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부부는 그냥 가지 않았어요. 여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해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는 차에 올라타서 사라졌어요.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순식간에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은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죠.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계속 울었어요.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흐느낌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은별이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목이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부부의 당당한 태도, 돈 봉투, 그리고 법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하다는 말. 모든 게 현실적으로 위협적이었어요. 아버지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인데 오늘은 예외였나 봐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무척 외로워 보였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외할머니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신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외할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시면서 몸을 움츠리고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제가 부르자 외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우석아, 가슴이 아파.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아버지도 마당에서 뛰어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어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어보셨어요. 가슴, 숨이 안 쉬어져. 외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깊은 산골에서 병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응급차를 부르기에도 길이 좁았고요. 다행히 마을에 사시는 분 중에 차가 있는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급하게 부탁드려서 새벽에 차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외할머니를 차에 태웠어요. 할머니는 의식은 있으셨지만 계속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읍내 보건소까지 가는 동안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청송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응급실로 들어가셨고 우리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은별이는 어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울어서 그런지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2시간쯤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사위입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흐느껴 우셨어요. 최대한 치료는 해드리겠지만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실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의식은 있으셨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불렀어요. 외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돌리시며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예전처럼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명희야. 웃어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어요.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저는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정말 차갑고 약해져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제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웃어가. 이리. 가까이 와. 저는 할머니 침대 옆으로 더 가까이 갔어요. 할머니, 뭐라고 하세요? 은별이. 은별이는 어디 있니? 할머니가 은별이를 찾으셨어요. 은별이는 복도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은별이 데려와라. 어머니가 아버지께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 아버지가 은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은별이는 병실 분위기에 놀란 듯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은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외할머니가 은별이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은별이, 이리 와. 은별이는 침대 옆으로 가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은별이의 작고 부드러운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어머니와 제가 급하게 부축해드렸습니다. 웃어가. 손 내밀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고 다른 손으로는 은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 위에 은별이의 손을 포개 놓으셨습니다. 웃어가. 절대로, 절대로 놓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줘. 너만 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할머니. 네, 약속드릴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시며 제 손을 꽉 누르셨어요. 고맙다. 웃어가. 정말 고맙다. 그리고 은별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은별아. 우석 오빠가 내 진짜 오빠야. 알겠니?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꿋꿋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우석 오빠가 제 진짜 오빠예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좋다. 이제 안심이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멈췄습니다. 기계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어요. 할머니. 어머니가 울부짖으셨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를 말이죠. 은별이는 제 손을 꽉 잡고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우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면서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은별이를 지키겠다고, 이 작은 가족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그게 할머니가 제게 맡기신 마지막 책임이었으니까요. 외할머니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 은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이죠.
은별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말이 없었어요. 평소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도 않고 토끼에게 먹이를 주는 일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어요. 어머니도 깊은 슬픔에 빠져 계셨어요. 할머니는 사고 후 어머니에게 유일한 의지처였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시니 어머니는 더욱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그 부부가 다시 올까봐 걱정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다시 오겠다고 했거든요.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왔어요.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스미는 햇살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뒤에서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고 계셨어요. 우서가 일찍 일어났네. 엄마도 못 주무셨어요? 어머니는 제 옆에 오셔서 함께 뜨는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너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엄마, 괜찮다. 엄마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우서가,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은별이 때문에 발목 잡힐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엄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게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아끼고, 지켜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죠.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은별이는 제 진짜 동생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은별이의 진짜 어머니고요. 그때 집 안에서 은별이가 나왔어요. 아직 잠이 덜 깬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오빠, 어디 갔어요? 은별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여기 있어. 어디도 안 가. 제가 은별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길에서 다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그 부부가 다시 온 거였어요. 은별이는 차 소리를 듣고 제게 더 꽉 매달렸어요. 오빠, 무서워요. 괜찮아. 오빠가 지켜줄게. 저는 은별이를 달랬어요. 차에서 내린 부부는 이번엔 더 당당해 보였어요. 남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여자는 큰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왔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여기 법정 대리인 신청서가 있어요. 저희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서류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나오셨어요.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당신들은 은별이를 데려갈 수 없어요. 당신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해요? 여자가 화를 냈어요. 저는 은별이의 오빠고 이 집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은별이를 아는 채로 말했어요. 저희가 은별이를 진짜 가족으로 입양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양이라고요? 네.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당신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알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말했어요. 3년간 유기된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이 우선권을 가져요. 특히 실제 양육자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남자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친부모잖아요. 친부모가 아이를 버렸으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3년 동안 은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엄마 아빠가 왜 나를 버렸을까 하면서 울었다고요. 은별이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모랑 오빠랑 할아버지랑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은별이의 작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국 포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어요. 더 이상 안 올게요. 여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잘 키워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들은 차에 올라타고 떠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았어요. 은별이가 제게서 떨어지며 물어봤어요. 오빠, 정말 저를 동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이잖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 우석우 오빠, 명희 엄마, 철수 아빠, 그리고 은별이. 우리 4명이 한 가족이야. 은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 아이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아버지도 어느새 저희 곁에 오셔서 은별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안개가 걷히고 마을 전체가 따뜻한 햇살에 감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말이죠. 13년 만에 찾은 어머니, 그리고 새로 만난 작은 동생.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새벽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어요. 상처는 있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그런 가족 말이죠.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고 지켜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석이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버려진 아이도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한번 안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